제가 한번 저희 유치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유치원에서 지금 체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그 건강위생 그리고 환경 프로젝트인데 그 두 가지가 유아교육진흥원하고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그 위탁을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 진행되고 보고서가 나오고 발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수강생들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유아의 창의성이라든가 또 저희 유치원이 다중지능 개발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아동들의 다중지능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리고 흡연은 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또 대인관계 지능을 높이면서 접근하고 그러한 흡연에 대해서 금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실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했고 또 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유치원에 가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과연 그런 체험학습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선생님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의하는 동안은 그렇게 쏙쏙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무엇이 이해가 안 됐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해된 부분은 무엇이었고 또 현장에 가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특강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먼저 제가 유아 체험학습과 창의성 교육을 소개드릴 때 창의성 교육은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받으셨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체험학습과 창의성 요소를 결립을 시킬 수 있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강의 들으셨나요? 창의성 교육? 강의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이버대학에서 아니더라도 이전에 창의성에 대한 강의 들으셨던 분 혹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창의성이 무엇일까요? 왜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어야 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세계에 있는 자원들이 고갈돼 가고 있죠. 그래서 석탄 에너지의 고갈이라든가 또 21세기에 우리 새롭게 화둘러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떠한 그 자원을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아니면 자원을 새롭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진짜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그 교육 지표에 창의성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또 여기 이제 전국에서 오셨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 지표에 창의성이 들어가 있어요. 창의적인 인간 형성이라든가. 그래서 창의성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과연 창의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창의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새로운 발상? 좋은 말씀이죠. 새로운 발상. 또 창의성 하면 함께 연관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 해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굉장히 수준 높으신 수강생들이 모이셨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척척 말씀을 해주셔야지 힘이 되고요. 전체 다른 그 수강생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죠.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다. 물론 창의성을 다르게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임선아 선생님 정의를 인용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사고적인 성향하고 관련돼서 창의성을 본다면 남다르게 새롭게 인식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흔히들 창의성을 얘기할 때 창의성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크리에이티비티인데 large C냐 small C냐 이런 얘기를 써요. large C라 그러면
진짜 발명가들. 진짜 발명가. 그럼 누구 떠오르죠? 에디슨 떠오르죠? 뭐, 에디슨 같은 사람이, 그게 수천 가지의 발명을 해낸 사람이 매 시대마다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 창의적인 업적을 내긴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창의적인 인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어떠한 소산을 개발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시를 발휘할 일은 참 많다는 거예요. 새롭게 문제를 보고 새롭게 상황을 보고 문제 해결에 이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아하고 창의성을 얘기한다면 라지 C보다는 우리가 스몰 C에 대한 거, 여태까지의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과정, 여태까지 보았던 걸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 많은 글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보면 항아리 또 큰 독도 있었죠. 그 독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고 싶어요.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부터 채우면 어떨까요? 물을 채우고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그럼 뭔가 연상되죠?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연상돼요? 물이 첨벙첨벙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아주 이 화창한 날 진짜 봄날이 가고 있는데 주말에 학생들께서 여기 모이신 것은 우리의 지식의 항아리에 큰 돌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성 또 체험학습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보고 또 그 개념 정립이 된 다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현장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좀 작은 돌로 채워보고 그리고도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모래와 물이 돼서 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부터 첨벙 다 가득 채우고 나면 어때요? 다른 걸 넣었을 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발달과 관련돼서 왜 유아기 때 또 더 넓혀서 아동기 때 이런 창의성이라든가 체험학습을 강조해야 되느냐. 제가 유치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가 평가를 하는데 많은 부분이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많아요. 그런데 교사하고 유아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보면 기억과 관련된 것을 또 단편적인 지식과 관련된 걸 아직도 많이 물어보고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모래를 막 먼저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큰 돌 이런 걸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보다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것,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저쪽에서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화면이 잘 보일 수 있겠죠? 창의적인 것은 새롭게 보는 그런 사고의 특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창의적인 사고하고는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한번 짚어보겠어요. 여기 수강생들께서도 나는 이런 사고 성향을 발휘해 봤던가. 누구나 다 창의적인 일면이 있어요. 누구나 다 라지 C가 있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작은 스몰 C의 부분은 누구나 있고 또 생활 중에 누구나 발휘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호기심, 항상 생동적이고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성향을 과연 최근에 언제 발휘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번 주에 발휘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발휘 못하셨다면 오늘 마음껏 발휘하세요. 저 유치원에 가서 좀 호기심을 갖고
많이 탐색을 해보세요. 이런 학습 활동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 화창한 날 우리가 15차 강의 일정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서 특강을 마련했을까? 왜 그랬을까?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것도 호기심이 될 수 있죠. 자, 아동의 눈에는 항상 새로운 것만 보여요.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인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유는 왜 하얀색일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우유가 진짜 하얀색인가? 이렇게 봐. 하얀 우유가 있지? 벌써 아이들은 아니에요. 노란 우유도 있어요. 우유 하얀색 아닌데 이 하얀색하고 다르잖아요. 하얀색의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몇 개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얀색의 종류? 자, 우리 기업 중에 뭐 신화창조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중동에 가서 어때요? 중동 아랍인들이 입는 옷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옷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어떤 색인가요? 하얀색이죠. 왜냐하면 거기도 호기심이 있죠. 왜 하얀색을 입을까요? 예, 그런 빛을 반사하기에 이제 흰색이 더 좋죠. 빛보다는 열이죠. 근데 그 하얀색에 수백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본 기업이 먼저 선점하고 있던 거를 우리 기업이 들어가려면 일본 기업이 생산해서 기호를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형성된 그 기호. 이런 것에 맞게 그 하얀색, 중동인들이 좋아하는 하얀색을 찾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하얀색이 몇 가지인가, 또 중동인이 좋아하는 하얀색이 무엇인가 생각 안 해봤죠. 왜냐면 우리 일상사에 그렇게 도전적으로 그런 문제가 부딪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탐구심. 의심을 갖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태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죠? 끊임없이예요. 자, 창의성에 대한 거 아마 강의 들으실 때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 중에 기질적인 특성 얘기할 때 어떤 거 얘기하나요? 창의적인 아이는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크다. 이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죠. 과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탐구하고 이런 것. 문제 상황에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거. 자, 부지런한 사람, 끈덕진 사람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확보될수록 좋겠죠. 진주조개 잡이는 일단 많은 진주조개를 건져 올린 다음에 그 중에서 진주 그리고 갓나가는 진주가 되는 것을 고른다는 거죠. 설문조사 때 가능한 한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고르죠. 자, 우리 이런 무슨 조사 연구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개방식으로 물으면 답을 잘 안 해요. 그럼 어쨌거나 답란이 있어야지 그 답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추려서 어떤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많이 응답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끈기라든가 또는 어떤 책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거. 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관찰. 저희가 불행한 사태였긴 했지만 이렇게 밀물과 썰물 간조와 만조 시간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죠. 그렇죠? 천안함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몇 해 전에. 그래서 태국이라든가 그 동남아 지역에 여러 피해를 가져왔는데 그중에 한 호텔의 투숙객들은 별반 피해가 없었대요. 그 이유는 영국인 모녀가 투숙해 있었는데 영국인 중등 학생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영국은 세컨더리 스쿨로 되어 있어요. 미들 스쿨, 하이 스쿨로 나눠지지 않고 중고등학교가 병합되어 있는 체제예요. 그래서 세컨더리 스쿨 그 여학생이 파도의 흐름을 보다가
엄마한테 긴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밀물과 다르게 뭔가 먼 데서 바다 깊은 데서 물결이 오는 건 쓰나미래. 이거는 그 굉장한 재앙을 일으킨다는데 암만 해도 이거나 쓰나미인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서 엄마가 호텔 지배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다 긴급 대피를 시켰어요. 저는 그 여학생도 대단하고 그 선생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떠올린다는 건 굉장한 자연이의 지능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명을 구조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남미에서 지진 사태 있을 때도 그와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물체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물체가 가진 특성들을 다양하게 살피는 거죠. 강에서 주운 특이한 돌의 특성을 탐색하는 거. 저희 유치원에서 지난주에 이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월간 주제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왜 월간 주제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올랐었어요. 월간 주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유아교육 과정에 그 통합된 주제와 통합돼서 교육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죠? 교육과학기술부죠. 예,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어렵네요. 교과부에서 유아교육 과정에 확정된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게 있어서 5월이면 무엇인가요? 주제가 가족, 또 이웃, 더 나가서 우리 동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탐색하고 우리 동네와 관련된 신체 게임을 했어요. 신체 게임을 했는데 그 신체 게임이 어떤 거였냐면 우유곽을 배달하는 모의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 이름이 있는가를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성동구, 서울의 성동구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행당동, 성수동, 뭐 마장동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곽에다가 그 동네에 대한 이름과 표식을 했어요. 왜 표식을 했냐면 만 4세기 때문에 이름을 그 문자를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표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배달하고 오는 것이 게임에서 이기는 룰인데 한 아동은 빨리 배달을 안 하고 거기 펼쳐져 있는 우유곽의 기호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게임에서는 지죠. 지는데 이 친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우유곽의 기호, 배달될 주소, 기호로 표시됐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어도 그 친구는 역시 기호에만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기호로 표시된 거에 관심을 가지기. 어떤 친구는 빨리 돌아오는 거에 관심을 있어서 돌아오기 전에 유니바를 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살짝 피해서 돌아와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을 또 그럴싸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사물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거. 우리 이제 유치원을 가보면 저희 유치원에도 그렇겠지만 다른 유치원에도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한 거 봄에서부터 쭉 그 자유선택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선택 활동 영역에 과학 영역 뭐 이런 데 가면 관찰된 그런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시계열적으로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더 관심을 보이는 그런 아동들도 있죠. 자, 자신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갖는 자기 신뢰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떨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신이 몇 등급이다. 이거 떨치세요. 내가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죄송한데 직장 생활을 굉장히 제가 좀 다양하게 해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는 뭐예요? 조금 상위자죠.
어찌 보면 CEO예요. 예, 제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어느 직원이 지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서 고향이 지방인 줄 알고 저는 또 좀 친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그 지방과 관련된 걸 묻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저요 죄송합니다. 저요 공부 못해서 거기 간 거고요. 아무도 거기 안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소신껏 지원했겠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직원이에요.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뭐 어떤 학교 레벨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업무를 처리할 때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신 있게 또 저보다도 어떤 부분 회계 업무였는데 굉장히 참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준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에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성향이 될 수 있고요. 학습 활동 보면 자신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거 중요해요. 자, 오늘 며칠입니까? 5월 29일이죠. 예.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드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기. 또 본인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소망을 담아서 얘기하면 어때요? 그 소망이라는 건 이루어질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불평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랬을 때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게 행복 심리학의 비결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이런 거를 뭐냐면 낙관성 지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낙관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문제 해결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창의적으로 그것도.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소망 담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성공 예언을 하기. 자성 예언이란 말 한자어지만 많이들 들었죠? 뭐라 그러죠? self-fulfillment prophecy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실험이 있었죠. 그 실험이라는 건 뭐예요? 난쟁이 효과라 그러죠. 이 학생들은 학습을 잘 못할 학생이야. 그리고 저쪽 학생은 지능도 높고 집안도 좋은 학생이야. 이렇게 그릇된 정보를 줬을 때 교사가 기대가 높았던 쪽은 좋은 성과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그러죠. 난쟁이 효과 더 그 성취도가 낮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교사가 성취를 낮게 예상하고 자기 충격적인 예언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우리 교육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낙관적인 인생관 갖기, 세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감을 받아들이면서 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전쟁이 날 거야, 아니면 뭐 뱅크럽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뭘 한들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하지 않은 자발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게 인생관도 우리 창의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다.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백이 있어야 돼, 줄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성공의 발판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인생관도 창의성에 작용이 된다는 거죠. 자발성.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내적 동기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거. 자, 이거 CEO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기관장들이. 먼저 스스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아이디어로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 학습활동은 뭐냐면 주변의 문제를 그냥 그렇겠지, 뭐
그게 풀리려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로서 풀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거. 남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문제를 자신 걸로 받아들이는데, 자, 우리 이미 상용화돼 있죠. 백화점 같은데 여성 전용 주차장, 자, 여성 전용 지하철 이런 것도 필요할까요? 논의가 되고 있나요? 실천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이러한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 칸도 있지만 거기는 여성도 타도 무관해요. 그렇지만 여성 전용 지하철 칸에 남성이 타면 그것은 범법자가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믿음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새롭게 창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하기. 모든 문제에 자발적으로 접근하려면 습관적으로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자, 골치 아픈 숙제 미루다가 보면 더 짐이 되죠. 또 살다 보면 뭐 좋은 사람만 있진 않아요. 나랑 좀 약간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죠. 뭔가 나하고 좋지 않은 그런 불쾌한 경험이 누적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기피하면 어때요? 결국은 기피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쌓이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인사를 나누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상념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소위 중압감을 덜 받게 되죠. 거기서부터 본인은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하는 거. 자, 우리 여기 아주 단연 여성들이 많은데 명절 증후군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신종 플루로 면해볼까? 아이가 아프다고 할까? 뭐 별의별 생각, 도피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먼저 이번 명절을 멋있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른 접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편집돼도 되는데요. 저도 뭐 시댁이 있고 저도 한때는 만두를 막 몇백 개씩 빚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마실 나가시는 걸 좋아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어버이날 어떻게 저녁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거기 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자유로에 그 인터체인지 있죠? 그 IC를 보고 싶은 거예요. Flying over 영어로 하면. 근데 하늘로 막 날아가는데 거기 좀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인가 집에서 그냥 그 빤한 음식 있잖아요. 그쵸? 전하고 무슨 녹두 빈대떡하고 뭐 이렇게 곰국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메뉴를 좋은 다른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취미가 좀 비슷해서 제가 늘 개발하고 미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리 승인을 받아요. 제가 계획한 게 이건데 어머님 어떠시겠느냐. 또 어떤 때는 제가 사진도 미리 보여드려요. 여기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갈 텐데 괜찮으시겠냐. 차가 좀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당일날 가지 말고 그 다음날 가면 어떠냐. 이렇게 의논을 드려갖고 요즘은 추석 다음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도 사실은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창의적으로 해결한 문제예요. 저하고 취미가 비슷하게 지금 아주 동호인처럼 되셔서 지난번에는 이건 고유명사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까?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칭찬상과 관련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획하고 해결하는데 자발성을 보이는 것, 또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 흥미와
취미를 문제 상황과 일치시키는 것. 제가 앞서서 얘기한 거가 사실은 5번 상황하고도 맞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발성을 띈다면 문제 해결이 쉽다 하는 거죠. 또 새로움을 추구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사고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우리 수강생들은 어느 만큼 본인하고 일치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직성이라는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관찰한과 생각한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꾸밈 없이 표현하는 것. 아이들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아이들이 저보러 그래요. 제가 저를 뭐라고 부르면 좋으냐? 준이 원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난 할머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아부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찬찬히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경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주름은 좀 있어요. 근데 할머니라고 부르면 뭔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또 그런 그 감지력은 좀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창의적이려고 하면 본인이 오간의 작용으로 느낀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제가 별로 그렇게 뭐 심미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런 시를 봤어요. 어떤 때냐면 그게 90년대 초예요. 한참 우리나라 민주 항쟁할 때인데 신촌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였어요. 최루탄 연기 속에서 눈이 매워 핸드백에서 생리대를 꺼내 눈물을 닦았다. 너무 좀 안 어울리죠? 시 속에 등장할 수 있는 어휘들은 아니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예요. 그런데 진짜 저도 신촌에서 지냈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신촌에서 피할 수 있으면 생리대가 아니라 뭘로 해도 눈을 비비고 그 눈물을 닦아내고 싶은 그런 아주 잔혹할 정도의 쓰라림. 물론 그렇게 체류탄 가스에 그거를 해갖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제 비유를 했는데 폭포수 떨어지는 모습이라든가 시계 소리라든가 시냇물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것이 콸콸 보통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획일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휘들이 있죠. 의성어라든가 의태어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왜 이 봄날 꽃잎이 지른 것을 보고 가슴이 뻥 뚫렸는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고우의 그림. 자, 고우의 그림 상상해 보세요. 우리 상상력도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고우의 그림 어떤 색이 많죠? 때로는 노란색, 때로는 파란색인데 제일 중요한 게 고우의 그림의 타치가 어떤 거죠? 뭔가 흔들림이죠. 물결 치는 듯한 그런 타치. 그리고 노란색도 꽤 많고 노란색으로 고우가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가 왜 그러죠? 그렇죠? 굉장히 지독한 알코올 지수가 높은 그거에 의해서 거의 중독 상태가 되면 망막의 황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나 고흐는 고집스럽게 술 마시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풍이 된 거죠. 자신의 오간이 느끼는 것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해서 사고하는 것.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술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유화적일 정도로 정직한 그런 요소들. 또 굉장히 우리나라 화가 중에도 유화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 유화적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대비의 형태. 장독은 큰데 본인은 굉장히 작게 그린다거나 이런 유형들.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아동화해서 자기 투사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러한 자기가 오간으로 느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정직성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기. 자,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에 있어서 일치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치성을 보이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죠. 자신의 인지 과정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내 인지 과정에 어떤 이상은 없는지, 감정적으로 왜곡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주에 의해서 어떤 그런 지각의 왜곡은 없는지, 어떤 약물의 건 없는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은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개인 작업으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팀 작업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인정해주고 싶지 않죠. 그게 개인의 일반적인 심성인데, 그러나 어때요? 여기서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그 아이디어의 어떤 종기성이라든가 특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점검이 정직성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개방성. 자, 미래의 학교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편집 기자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미래의 학교에 대해서 그 뉴스윅 타임즈 외국 저널에 난 걸 제가 모아서 기사를 쓰는 일이 있었어요. 미래에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 집에서 다 공부한다. 그런 컷을 그 카툰을 녹았고 그 미래 학교의 모습을 제가 거기에다가 칼럼에다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 80년대 얘기거든요. 과연 가능할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자, 여기 강의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처음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네요. 처음 오신 분. 잘 찾으셨어요? 저도 역시 처음 와서 많이 좀 헤매고 기웃거리고 내려왔는데, 자, 신기하잖아요. 강의실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 이게 오늘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강의실이 어딜까? 그쵸? B2가 어딜까? 더듬더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습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경이로운 건 뭐냐면 제 친구가 미시건 대학의 교수예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근데 미시건 대학의 학점을 관리하고 있어요. 또 저희 그 제자 중에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지도 교수가 리포트를 채점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자, 리포트 기한에 냈고 교수는 휴가를 떠났고, 외국은 조금 학기지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10주제로 돼 있는 데들 있거든요. 히말라야 산정에서도 메일로 또는 우리가 실제 그냥 하드에다가 그렇게 웹하드에다가 탑재하면 다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그런 제한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강의를 통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MIT의 그 강의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죠. 하버드 대학도 공개되고 있고 스탠퍼드도 공개되고 있어요. 영국의 건축학교로 AA 학교라고 굉장히 그 학습비가 비싼, 등록금 비싼 다 공개되고 있어요. 왜 공개할까요? 이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기 때문에 공개하죠. 그거는 외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MIT의 그 강의, 물리학 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 상대성 원리라든가, 그 질량 보존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흥미있게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작비 엄청 들어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큰 마켓 하나를 자동차가 달리다가 부시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나게 그 모든 상황이 연출된 게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또 무료로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 무료 공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MIT에 지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강의 내용을 공개해서. 근데 그게
외국의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 2학기부터 한국의 대학들도 강의 내용이 공개돼요. 물론 사이버 대학도 공개되죠. 그렇지만 그건 수강자에 한해서 공개되고 우리가 맛보기 체험만 있죠. 그런데 강의 내용의 90%를 공개하는 강의가 많을수록 교육부에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강의 내용도 공개해요. 자,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해서 생길 수 있는 대가를 감수하기. 자, 스탠포드 인근 지역에 지식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인데 거기에서는 석탄 에너지 안 쓰고 지내기 운동. 그래서 어때요? 자전거로 페달을 밟으면서 하고 또 우리 그 러너 있죠? 그 러너로 자기가 운동을 할 때마다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는 이렇게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그 전기 집적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자꾸 변화에 어떤 방향으로 찔지 모르는 변화에 적응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기계공학도가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수소 자동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수소 자동차에 거의 시판도 가능할 정도까지 그 개발 연구에 참여하게 돼서 처음에는 1년 사실은 포스트닥으로 박사후 과정으로 갔다가 거기 연구원으로 채용돼서 지금 수년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새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 비싼 값에 사서 써보기. 자, 이거 누가 한 거죠? 자, 우리 빌 게이츠 컴퓨터를 언제 선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선물 받았죠. 그런데 그때는 엄청난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세계에 그렇게 갑부가 되고 세계의 모든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진짜 장악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 요구를 들어주신 부모님도 대단하죠. 또 그때 내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그 결단을 받아들인 부모도 또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졸업식에 가서 축사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예화들이 있는데요. 독자성,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즉흥적인 거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거.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장 갖고 있는 게 외부에 보면 고집스럽고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내용들 나중에 우리 자료로 올릴 테니까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의식적으로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 자, 요 예만 제가 더 드리겠는데요. 요즘 이제 뮤지컬이다 또 그 오페라다 이런 것들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무대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어요. 노래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각별한 감수성을 가진 건 아니고 오히려 무대 장치 종합 예술로서 그런 걸 보면 흥미롭게 여기는데 에쿠스를 제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말을 꼬리털로만 표현한 거. 어떻게 말의 모습을 하고 연기를 할까? 근데 꼬리털만 하죠. 이런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오페라의 유령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 그래서 독자적인 이러한 표현 양식. 이런 것들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요소들 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단계 이론이 있어요. 이 단계 이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체험학습에 관련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 단계, 부화 단계, 발현 단계, 검증 단계. 보통 창의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탐색을 하면 그 탐색한 것을 체험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좀 맡겨두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은 재촉해서 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화 단계라는 말은 어렵지 않죠? 병아리가 어때요? 알에서 부화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보호하고 내깔게 둬야죠. 그래야지 거기서 새끼가 이제
뭐라 그래요? 톡톡 깨고 나올 준비가 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화 단계, 또 영어로 얘기하면 포멘팅이란 말이 있는데, 포멘팅이라는 건 뭐예요? 발효되는 거죠. 발효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효되진 않아요. 우리 메주 같은 거 발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덩어리가 있어야죠. 콩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콩을 삶아놔야죠.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곰팡이가 있어야죠. 새끼줄로 엮어놔야 돼요. 그래서 새끼에 있던 곰팡이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재료가 될 수 있는 탐색과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아기 때 체험학습을 강조하느냐? 자, 출생하고 만 4세까지 굉장히 이제 신경세포들이 발달되는데 아주 증폭되게 발달되는 게 만 4세서부터 7세죠. 엄청나죠. 그 곡선은 거의 이런 70도 각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중요한 경험들은 뭐냐면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오감을 통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어디가 활성화될까요? 오른쪽 뇌가 활성화돼요.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면서 오른쪽에서 경험한 걸, 자, 경험이 잘 된 건 어떡하죠? 착착 구조화돼서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오감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왼쪽 뇌에서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체험학습의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영화부터 유아기에 시간 나눠서 너무 잡다한 많은 지식 관련 활동을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충분히 이 시기에 발달돼야 하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러한 그 뇌 부위들이 오히려 발달되지 않고 손상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식 관련 기억 활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뇌의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때 잘 오감을 통한 체험 활동이 그리고 운해 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 그 회로에 고속도로가 뚫려요. 그럼 효율성이 있죠. 우리 국도와 고속도로의 차이 아시죠? 잘 모든 정보들이 잘 정리돼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뇌는 진짜 쓸수록 잘 발달돼요. 왜냐하면 접속이 빨라지고 어때요? 도로가 신경망이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져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져요. 자, 이게 이제 뇌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청년기까지 이런 전두엽이 이제 발달이 충분히 되는데 전두엽뿐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그 감정 조절 부분 이런 부분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동기 때는. 그런데 전두엽과 관련돼서도 꼭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어떤 초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를 통제하고 어떤 공통성을 찾고 체계성을 찾고 이런 것들도 요 아동기 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저희 유치원에 가서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하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사례가 나왔는데 영어 유치원이란 말도 정확한 말 아니죠. 영어 학원인데 영어 학원 가서 하기 싫은 거 해갖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상처를 입고 뭘 질문하면 싫어하고 무슨 과제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 심리 상흔적인 상처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모셔널 디스오더, 감정적인 장애, 정서적인 장애 이런 부분이 여기가 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체험 활동하고 체험 학습은 조금 다르죠. 학습이라는 건 계획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적인 활동 경험을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서 유아들에게 흥미나 호기심 또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감성이나 감동을 풍부하게 해서 충분한 사고를 신장시켜서 창의력을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체험학습과
창의력 개발이 연결된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주제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체험학습을 통해서는 진정한 자기 발견을 이루거나 사물이나 또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집단이나 사회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학습 방법의 학습, learn how to learn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문제 해결력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자극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체험 학습의 유형은 재배나 돌보기, 또 놀이, 조작, 또 노작,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요즘 뭐 밭농사 같은 것도 짓고 뭐 이렇게 목공놀이도 하고 견학이나 훈련, 연주, 창작, 감상.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인도네시아 악기인데 이렇게 대나무를 반 잘라 갖고 쭉 해 갖고 그걸 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악기를 불면 그 대나무의 길이에 따라서 음 높이가 달라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짜증나지 않아요? 봐야죠. 더 불어봐야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라든가 또 미술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더군다나 신체 활동이라든가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지 확실히 체득이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말로 설명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죠. 자, 왜 체험 활동이 창의적 산출 과정하고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사고한 거 굉장히 막연한 아이디어.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왕짜증이 나죠. 그런데, 보다 그래도 이런 걸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스케치를 해보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대나무를 이렇게 피리처럼 깎아서 또 수정을 받고 그래서 대략적인 모형까지 가고 그 다음에 타당한지 명료한지 확인받고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유아들은 대나무를 깎을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종일로 뭐 이렇게 해본다거나 모형을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도 평가받고 궁극적으로는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카이스트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산이 충청권이니까. 자, 카이스트가 뭘 노력하고 있냐면 아까 MIT에 그 랩이 있어요. 레버러토리 실험하는 그 강의실이 있는데 강의실이란 말보다는 사실은 석사과정이에요. 뭘 하냐면 뭐든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등록금 없어요. 일단 거기에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모든 재료를 자기가 마음껏 쓰고 그럼 무슨 옵션이 있느냐. 거기서 개발한 걸 시제품으로 해서 생산과 연결되고 소위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야 돼. 그런 모든 조건이 없어요. MIT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무조건 기금 조성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한국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한국 학생, 제 아들 친구도 지금 있는데 뭘 한국 학생들이 개발을 했냐면 짜증날 때 있잖아요. 좀 외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테는 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한테 들리게 하면 뭔가 지적받고 외톨이 되겠죠. 그래서 스크린백이라는 거를 고안을 했어요. 그 주머니에다 대고 외치면 마음껏 외쳐도 완전 방음이에요. 개발했어요. 근데 시판 안 됐어요. 시판 됐으면 우리 좀 살 수도 있는데 어느 만큼의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시판 안 됐어요. 그래도 개발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한 선물. 어머니가 기분 좋게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는 선물. 특히 부엌에서. 뭐 이런 것도 개발했어요. 뭐든지 생각하면 개발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1년 내내, 2년 내내 그거 해도 되는데 MIT에서는, 카이스트에서는 대학교 졸업반에서만 허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학년부터 해요. 1학년에서 과를 정하지 않고 여러 과에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 어느 정도의 그거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기금을 줘요. 몇천만 원 아니죠. 150만 원인가 말이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하면 창의성 또 협업이 중요해요. 공동 작업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통해서 시제품 만들어가는 아이디어를 구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진 활동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머릿속으로만 하면 어때요? 그거는 그냥 뭐 사상 누각이 되기가 쉬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자료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 있다라는 것만 소개드리고 빨리빨리 넘길 거고요. 촬영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강의하는 모습만 담기고 자료 화면으로 그냥 대신할 거예요. 동물 키우기 체험을 해보고 동물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쌓고 그것들을 또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에 의해서 동물 기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생태 관찰 활동 이것도 체험이죠. 관찰하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유아들이 질문과 반응하고 탐구활동이 전개되는가 이런 것들도 교사들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달팽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 어떻게 영역별로 관련이 되고 여기서 체험활동이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자, 달팽이 입에 대해서 조사하고 먹는 모습 관찰하고 이런 거 다 체험을 해야 되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마우스에 대해서 할 때도 마우스의 생김새 이런 것들, 마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찰 이런 과학적 탐구의 관찰 있죠? 이런 것들. 예. 자, 우리 유치원에 2010년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이 계획이 일부 지금 5월이니까 진행된 것도 있어요. 진행된 거는 유치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의 청계천 도보 뭐 하고 LG 사이언스홀 가고 도예 체험하고 난지도의 하늘공원도 가고 어린이 회관도 가고 서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전사후 활동 계획안을 또 교사들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장 학습이란 이름으로 체험 학습 활동에 대한 계획이 섰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사후는 체험 가기 전에 뭘 계획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육과정에 어떤 영역과 관련되는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에 있어서는 상상 놀이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놀이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집해서 또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쪽에 서교동에 하나 생겼었거든요, 놀이터. 그랬는데 이게 많이 발전해서 도마뱀 같은 놀이터, 또 나무 뿌리를 그 뿌리마다 놀이터를 하고 또 이렇게 마치도 여러 가지 기구에 이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들, 그 다음에 이렇게 터널 같은 나뭇가지 통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교통 신호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 호메스핑. 거기에 우주선 모형으로 된 아이들 기구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기, 일렉트릭 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공룡, 뼈대,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서를 해서 이거 뭐야 허수아비 같은 거, 그리고 동물 모형의 이런 놀이터들이 자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해서 여러 군데 뭐 길동, 무슨 창동, 상계동 이런 데 형성이 됐더라고요. 자, 이거는 도예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 손과 아빠 손이 만나는 이 촉감, 그리고 이렇게 코일을 이용해서 뭘 빚어서 성취감, 그리고 도예, 이거는 슈퍼그래픽에다가 내 핸드 페인팅을 하고 있죠. 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하는 거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제가 마술 한양대 그 외국인 교수가 마술을 해주고, 요건 뭐냐면 멕시코 그 대사 부인이 또띠아 만들 때 이렇게 그 용암으로 만든 이런 그 밀대 있죠? 밀대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루내는 거를 설명을 하고, 우리 이거 좀 너무 어두운데 캐나다 아빠하고 아이가 이 또띠아에 닭고기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연 체험들을 통해서 숲속에서 놀이한 것들을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어떻게 숲속처럼 꾸밀 수 있을까 유치원에서 꾸며본 거고요. 그 다음에 숲속 체험을 해서 그림자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 이건 우리 유치원에 들어간 입구에 나무 메타세카이어에다가 친구 얼굴 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세반이에요. 3세반이라 뭐 먼 데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동네 체험을 했어요. 동네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노래 부르다가 동네 한 바퀴 하다가 앉은 자리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있는 기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체 표현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잘 했었어요. 자, 박물관 체험은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중남미의 유물들을 오색 그린이 아들 강원도 사람이 안 계세요? 강원도? 거기에 해놓은 건데, 거기에 옥수수 신이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옥수수 신을 형상화된 것도 보고, 요거는 생명나무라고 해서 멕시코의 독특한 미네품이에요. 이런 것들 보고, 이거는 2대 박물관에 있는 우리 전통, 요거는 한번 박물관에서 했던 건데 종이를 테마를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설치미술가가 종일로 배를 형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가 배에 대해서 또 조형을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가 이 밑에서 이 배와 배 그림자에 대한 걸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술관 가서 이런 그림들 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협업한 건데, 아이들 작품 치고 굉장히 훌륭하죠. 나름까지도 했는데요. 자,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저희 유치원에 가서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우리가 창의력과 관련돼서 체험활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